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6년 8월 30일 아침 미국 위스콘신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농장에서 58세의 농부 케네스 주디스가 숨진 채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침실의 곳곳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으며 침대에는 또 날카로운 도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구 밑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욕설이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신디 슐스가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하여 집에 있는 유선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디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웃의 집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구급대원들이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케네스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가슴이 2번 사격되어 붉은 액체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욕설이 적혀 있는 종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분명 케네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신디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 범인은 신디를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목표는 농장의 여주인인데 왜 그녀의 남편이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신디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그녀의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일까요? 경찰은 우선 신디에게 사건에 대해 확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디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두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진정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편이 또 저녁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여 그녀의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남편 케네스는 그녀에게 소음을 견디지 못하면 뒷마당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자는 게 나을 거라며 전화도 남자도 없이 편히 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디는 사건 전날에 진정제를 복용한 후 캠핑카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도록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깨난 그녀가 남편 케네스의 승용차가 아직 집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하여 남편이 지각할까봐 방 안으로 들어가 그를 깨우려 하였는데 케네스가 붉은 액체에 잠겨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옆에 유선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주방으로 갔지만 그곳의 전화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그러다 이웃이 전화를 걸자 신디는 갑자기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남편을 응급처치했습니다. 신디의 증언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바로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얻은 단서로 사건은 분명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어떠한 물건도 분실되지 않은 거로 봐 범죄자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을 해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었는데요. 케네스는 600에이커가 넘는 자신의 농장에서 참변을 당했고 농장에는 사격 도구가 많았는데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농장에 설치된 CCTV에는 수상한 사람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건 당일 저녁 케네스의 집 앞에 설치된 CC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왜 케네스를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케네스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었고 똑똑하여 성적이 좋았으며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간 사람이며 졸업하자마자 존경받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케네스는 연봉이 아주 높아 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낡은 농장을 구입하였는데요. 케네스는 그냥 농장에 여주인만 데리고 오면 인생이 원만할 것 같아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 베티와 결혼하여 함께 농장을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일상의 의사소통마저 말다툼으로 변하게 되어 결국 1998년에 케네스와 베티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케네스는 두 번째 아내 신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디는 성격이 좋고 외향적이며
항상 활기차며 종종 케네스를 도와 집안 전체를 청소해줘 케네스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친해졌는데요. 그러다 2004년에 신디는 농장으로 이사하여 케네스와 함께 6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케네스는 친자녀 4명 외에 2명의 아이를 입양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문제가 많았는데요. 어떤 남자애는 학교에서 여자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밀수품 매매를 했었고, 어떤 남자애는 무기를 들고 학교에 가 선생님과 학생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한 친구는 경찰에게 그들에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어쩌면 케네스에게 해친 사람이 그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사건 얼마 전 한 아이가 경찰에 구금되었었고, 신디도 갑자기 농장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며 누군가가 케네스와 그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구는 그녀에게 그들과 같이 있자고 설득했지만 신디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신디는 범인이 케네스의 친자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전부 신디를 싫어했고 또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신디의 친구에 따르면 신디는 남편이 참변을 당한 이후 아이들의 사진을 모두 벽에서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신디는 경찰에게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케네스의 막내 아들 16세 알렉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무슨 일인지 신디와 아버지 케네스를 아주 증오하였는데요. 얼마 전 신디는 알렉스가 집에 있는 사격도구를 훔친 걸 알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격도구가 케네스를 해친 도구와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모든 아이들 중 신디를 가장 심하게 대한 아이여서 욕설을 종이에 적어 현장에 남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 노아도 의심이 되었는데요. 노아가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에 다녔을 때 계모인 신디와 아버지 케네스는 그에게 승용차를 사줬습니다. 노아는 그 차가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온갖 방법을 다해 명의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결국 신디는 그 차를 회수해버려 두 사람은 원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디의 진술에 따르면 두 아이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건 맞는데, 하지만 사실은 정말 신디가 얘기한 것과 같았을까요? 경찰은 곧 케네스의 전처 베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티는 신디와 전혀 다른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요. 베티는 아들들이 장난기가 좀 심하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며 기분 나쁠 때 예쁜 말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해칠 정도로 악독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막내 아들 알렉스가 아버지 케네스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약 2년 전 그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들 알렉스를 케네스의 집으로 데려가 주말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주차하기도 전에 신디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쓰레기 봉투 2개를 내던진 뒤 알렉스에게 빨리 떠나라고, 본인의 집에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렉스는 화가 나고 슬프지만 그래도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디의 말대로 사격도구를 훔친 적이 없으며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으며,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해칠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렉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두 자매와 엄마의 집에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노아는 계모 신디와 차량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데, 하지만 범행 당일 노아가 미네소타에 있어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전부인 베티가 죄수였을까요? 사건 발생 몇 달 전 베티와 케네스는 막내 아들 알렉스의 양육권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티가 소송에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냥 전 남편과 공동 양육하는 거라, 또 알렉스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 베티가 굳이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사건 당시 케네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사이라는 그는 레이싱 프로젝트에 투자였는데요. 수입이 많고 또 사업에서 성공하는 케네스는 이디라는 친구와 라스베이거스로 가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부인인 신디를 만나 이후로 케네스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디는 며칠에 한 번씩 감옥에 들어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는 밀수품에 중독되었는데 혹시 돈 때문에 케네스를 해친 게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즉시 이디를 찾아 수사하였는데 그는 사건 당일에 한 여성과 같이 있어 용의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케네스가 투자한 레이싱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렌달이라는 용의자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케네스의 사업 파트너인데 성격이 나쁜 거로 유명하여 하는 말도 거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케네스를 유혹하여 레이싱에 투자하게 한 사람인데요. 처음 그 프로젝트는 돈이 좀 됐지만 점점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케네스는 분노하며 렌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렌달도 화나게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 케네스가 감히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케네스를 해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케네스는 그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는데요. 그는 렌달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무조건 프로젝트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렌달을 신문하려고 했을 때 그는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범행 당일 저녁에 집에서 조카와 밤새도록 게임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주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서가 끊어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 방향을 바꿔 신디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일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신디의 반응은 너무 완벽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픈 여자의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하였는데요. 매일 케네스의 통화 녹음을 반복하여 들으며 친구들에게 케네스가 세상을 떠난 거에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친구와 같이 25,000달러, 하나로 약 3,317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후 그녀와의 접촉에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케네스의 가족은 화장을 매우 싫어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신디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케네스를 화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이 다시 방문했을 때 신디는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고 있었으며 다리를 꼬며 아주 편하게 있었습니다. 또 신디는 사건 발생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사격되었는데 그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디는 범행 당일 저녁에 마당에 있는 캠핑카에서 창문을 닫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너무 깊이 잠들게 되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당일에 아주 더웠었는데 그녀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도 없이 정말 잠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농장을 방문한 경찰은 세탁해야 할 옷바구니에서 케네스의 보험증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케네스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신디는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케네스의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네스의 유언장에 대해 신디는 우연히 결혼 앨범 뒤에서 찾아냈다고 했는데 케네스는 600에이커가 넘는 농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디에게 남겨줬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디는 케네스가 자식들에게 너무 실망하여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디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의 편지를 경찰서로 보냈는데 안에는 그가 그 계집을 포기하자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투 안에는 하나의 작은 보석 케이스와 음모로 보이는 털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DNA를 검사하여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케네스의 여동생 로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직접 범인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로리는 우선 이웃들을 방문하며 케네스의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경찰의 신문을 받은 적이 없는 한 이웃이 로리에게 케네스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매우 당황하고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케네스가 시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자물쇠가 파손된 걸 발견하게 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로리는 또 케네스의 유언장의 증인으로 전해진 동료와 친구들을 찾아가 오빠의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모두 유언장을 본 적이 없었으며 서명한 적은 더욱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신디가 케네스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디는 원본 유언장을 제출하는 걸 거부하여 로리는 필기식별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본인이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제출한 단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로리는 분노하며 현지 정부의 경찰이 신디에 대해 화약 잔여물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하기도 전에 농장을 신디에게 넘겨줬다며 너무 실망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케네스의 가족은 그의 사건을 점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0년 후인 2016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경찰이 케네스의 사건을 맡게 되어 경찰은 모집된 증거를 하나씩 분석한 후 곧 신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신디는 남편이 참변을 당한 후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언급할 때 제가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디는 아침에 일어난 후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과 주방을 들렸다가 마지막에 침실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로를 확인해보면 그녀의 집에서 가장 빨리 화장실로 가려면 대문에 들어간 후 우측으로 직진하여 침실을 거쳐가면 됐습니다. 그럼 그녀는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디는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한 후에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녀가 사실 남편을 해치고 본인이 한 짓을 숨기기 위해 샤워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케네스는 평소에 안전에 대해 아주 조심했었는데 왜 사건 당일에는 대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을까요? 그리고 CCTV도 꺼져 있고 아이들도 전부 집에 없었는데 그냥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신디를 다시 소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신디는 매우 흥분해하며 경찰에게 범인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10년간 신디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었는데 그녀는 케네스의 농장을 판매한 후 딸과 함께 거주했으며 또 아내를 해쳐 운 좋게 형을 피할 수 있게 된 남편에 대한 소설도 써 작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디에게 사건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디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날 두통이 심해 남편 케네스의 제안을 따라 밖에 있는 캠핑카로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바로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네스는 CCTV가 작동하게 되면 윙윙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 신디의 수면을 위하여 끄고 또 신디가 깨어나게 되면 집을 들어갈 수 없을까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듣기에는 신디의 이야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케네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케네스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 문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케네스는 조심성이 많아 항상 문을 닫고 다니는데 종종 문을 열어두지 않아 신디가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여 그녀를 화나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신디를 위해 문을 열어놨을까요? 케네스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 후인 2019년 10월 27일에 경찰은 65세의 신디를 체포하여 보석금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신디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케네스를 해친 범인 중 한 명이라는 건 확신하였습니다. 처음 그녀는 케네스가 약사로서 높은 수입이 있고 또 그가 아름다운 농장에 거주하고 있어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추후 그녀는 케네스의 보험금과 유산을 얻기 위해 그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신디의 눈에 케네스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로 황금알을 낳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그러다 케네스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없애고 그의 재산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사실 케네스를 만나기 전에 신디는 7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이 되는 신용카드 빚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약 100만 불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신디는 약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디는 결국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녀만 CCTV가 꺼져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오직 그녀만이 아이들이 집에 없고 집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유언장 증명서의 격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격식과 달랐으며 또 서명은 케네스가 사인한 것 같았지만 유언장에 적힌 증인들은 모두 케네스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옆에 있지 않았고
또 케네스가 사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케네스가 참변을 당하기 전 신디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며 양아들을 잘 돌보고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과 말도 없이 케네스를 화장하고 또 일방적으로 케네스의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있는 욕설은 아마 케네스가 직접 쓴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케네스는 신디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신디는 홧김에 캠핑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침실에 남게 된 케네스는 분노의 종이에 신디에 대한 욕설을 전부 적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신디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메모지를 보게 되어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사격도구를 들고 케네스를 해쳤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여전히 자신이 무고하다며 절대 남편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으로서로 분정을 시작했으며 또 변호사가 무능하여 검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걸 그대로 뒀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4시간 30분 동안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신디의 특급상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신디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68세의 신디는 깜빵에서 수감자의 구타로 심하게 다치게 되어 경찰은 최선을 다해 그녀를 구조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신디를 해친 사람은 27세의 테일러 산체스였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범인인데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같이 수감된 죄수를 구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심지어 재판 중에 판사와 검사 등등 관련 법 집행관을 구타하며 위협하여 유기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테일러는 현재 신디를 숨지게 하여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전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신디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4월 홍콩에서 페이탈 페이트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영화 관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 사부는 재난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도와줘 사람들이 이 마법의 능력에 대해 논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건도 바로 홍콩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여주인공 일가족은 사부의 도움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했지만 원래의 인생에서 더욱 악화된 삶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천재로 알려진 소녀가 실종된 지 16년 후 자신의 아이들을 숨지게 한 엄마로 변했는데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겪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 사건의 여주인공은 리펑이라고 부르며 1972년에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또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며 황포정원에 여러 부동산이 있으며 집에는 풀타임 운전기사와 유모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집안은 아주 부유했으며 모자란 게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리펑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나약하고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후 집안의 사업도 점점 안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불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리펑이는 집에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독교 영문여자중학교에 다녔는데요. 리펑의 성적은 평소 아주 좋았었는데 홍콩연합고사 시험에서 만점 30점에서 28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과 유사했는데 리펑의 성적은 이미 최고 수준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쁜 모습과 성격이 좋고 또 인품도 좋아 학교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리펑이가 16세였을 때 그녀의 가족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으며 혼의 자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을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펑이의 어머니는 단골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탁자 위에 이상한 남자의 초상화가 그려진 황금 독수리 모양의 조각상을 보게 되었으며 그녀의 옆에도 이발사의 그림이 붙어있는 똑같은 작은 황금 독수리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이 궁금하여 미용사에게 뭐냐고 물었는데요. 미용사는 그게 뇌신 간음상이라고 하며 사진 속 이상한 남자는 자신을 지켜준 사부 리진 씨라고 하였습니다. 사부는 불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자가 많으며 사람들 대신 행운을 빌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리펑이의 어머니는 바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부의 남편이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용사는 그녀 대신 사부에게 예약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네 자녀를 데리고 마나무니안 산업센터에 있는 불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리펑이의 어머니는 불당이 한 빌딩에 있는 게 의아해했지만 하지만 불당을 들어가자 참배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그녀도 뭔가 특이한 걸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진석이 법사를 마친 후 리풍이의 아버지는 정말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리펑이의 전 가족은 리진 씨를 믿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은 매달 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50만 원을 기부하여 가족의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리진 씨는 심지어 그들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리펑이는 리진 씨의 특별한 보살핌을 주며 자신과 인연이 있다며 묘원이라는 버포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너무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중국 링난 지역의 문화 풍습을 언급해야 하는데 링난은 오랜 문화 역사가 있으며 중국 한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광둥은 지리적인 관계로 링난 문화는 현지의 바위의 문화와 통합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쟁과 식민지화와 엄청난 경제 발전을 경험한 후 민속 문화의 발전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홍콩이 어촌이었을 때부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마다 가족들은 향을 피우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홍콩의 많은 핵심 건물은 풍수를 본 후 건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쯔강 타워와 HSBC 타워 등등 전부 풍수를 본 후 건설하게 된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향을 피워 신에게 가족의 축복을 원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리펑이의 어머니가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간의 사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족은 한 번의 행운이 결국 리펑이의 삶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리진 씨는 1952년생에 태어나 리펑이보다 20살 연상이며 마른 체격의 백발이었습니다. 그는 18세 때 한 여자와 동거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980년대에 리진 씨는 불법 도박하고 사람을 구타한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사부 행세를 하며 제자들을 도와 신과 소통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교 구슬과 성수 그리고 숭배용 꽃과 신상 또 관련된 기타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물품에 신기를 심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로 약 200만 원을 받곤 하였습니다. 리펑이 어머니를 예로 들면 그녀는 매달 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50만 원을 지불했으며 그것 외에 추가로 2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40만 원을 지불해야 가족의 사신을 불당에 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펑이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에 1,3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2만 원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리진 씨는 빠른 속도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20개가 있었고 3개의 공장과 택시 면허가 있는 차량 7대도 있으며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수많은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된 리진 씨는 만족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리펑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 리펑이는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그녀는 사회에 나와 구매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21살의 리펑이는 6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상하이에 있는
회사 동료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이기 위해 그녀는 상하이로 자주 가게 되었으며 몇 달 동안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리펑이의 어머니는 리진 씨에게 딸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리진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리펑이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녀를 직접 보고 양기를 건네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리 씨 가족은 전부 큰 불행에 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진 씨를 완전히 믿어 딸을 긴급하게 홍콩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리펑이는 홍콩으로 돌아온 후 리진 씨와 단둘이 불당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가 언급한 양기를 건넨다는 말은 사실 리풍이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리펑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전에 만난 두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잠자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리진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리진 씨는 바로 이걸 이용하여 리펑이에게 자기 행동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하며 리펑이와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리펑이는 리진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가 본인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펑이는 리진 씨가 얘기한 대로 불당가 호텔에서 리진 씨와 여러 번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리펑이는 그리고 본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가족의 재난을 피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거듭하게 관계를 맺게 되어 리펑이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하여 스스로 뱃속의 아이를 없애고 싶었지만 리진 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리진 씨는 그 아이가 신의 아이라며 가족에게 행운을 줄 수 있다며 낙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리펑이에게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녀의 가족에게도 알려줄 수 없고 또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기 마련입니다. 리진 씨는 어떻게 리펑이가 16년 동안 순종하게 했을까요? 리진 씨는 리펑이가 가족과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먹여 살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교활한 리진 씨는 곧바로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요. 그는 리펑이 보고 가족에게 호주 유학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5만 달러, 하나로 약 6,640만 원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지만 리펑이의 가족은 딸의 성적이 좋아 외국에서 유학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 돈을 딸에게 주며 리펑이가 일정 시간에 집에 편지를 보냈으면 하였습니다. 그 후 리펑이는 툰먼의 취임화원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법당의 조수이자 리진 씨의 아내 량인란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량인란은 리진 씨보다 3살 연상이며 결혼한 적이 있으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6년부터 리진 씨와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한의사 등록을 하고 함께 법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녀는 리팡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리펑이는 집에만 있을 수 있고 리진 씨는 그녀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리진 씨는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걱정돼 긴급 연락을 위해 리펑이에게 휴대폰을 줬었습니다. 그동안 리펑이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리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리펑이가 한 번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리진 씨는 그 편지를 호주로 보낸 후 리펑이의 가족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리펑이는 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아들에게 법적 신분을 주려고 했지만 리진 씨는 그녀를 거부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원래 신의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리진 씨는 그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으며 그녀를 계속 아파트에 거두어 살게 했습니다. 리진 씨는 그녀에게 매달 6천 홍콩달러, 하나로 약 102만 원을 주며 생필품만 외출하여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양기를 건네준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펑이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1995년 리펑이는 다시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정신적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리진 씨는 이 틈을 타 첫째 아이를 량인란에게 맡겨 돌보게 했는데요. 리펑이는 그로부터 혼자가 되었고 그녀의 세계에는 리진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1996년 둘째 아이 리조흥을 낳은 후 리펑이는 또 임신하게 되어 이듬해의 막내딸 리보가를 낳았습니다. 리펑이는 혼자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에 대해 리펑이는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진 씨가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낼 때 집 주차장에 숨어 멀리서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리펑이는 취림 하원에서 두 자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둘째 아들 리저흥의 성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리펑이가 임신 중에 약을 많이 먹어서인지 리조흥은 심한 간질과 천식을 앓고 있어 계속 투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편한 몸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리펑이는 매우 불안해하며 리진 씨에게 아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외로 리진 씨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가 문제에 있어 아들이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조응의 시간에 따라 호전되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며 남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리펑이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중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집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주하는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본인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리조응의 자폐증도 개선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불행은 결코 그녀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어떻게 이런 삶에서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했을까요? 거짓말만 해온 리진 씨는 어떻게 명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계속 저희와 확인해 봅시다. 2008년 리펑이의 어머니는 리진 씨의 불량 행위를 점차 듣게 되었는데요. 많은 신자는 리진 씨가 이상한 변명으로 그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10년 넘게 믿어온 사부가 신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를 포함한 여러 신자가 불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진 씨의 수입이 극도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더 이상 진정하지 못하고 리펑에게 그의 가족이 불당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15년 동안 사라졌던 리펑이는 다시 핸드폰으로 소셜 계정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여동생을 찾아 그녀에게 어머니와 계속 불당으로 가 리진 씨를 공부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수년 동안 실종된 리펑이가 다시 나타나 문자 보내는 걸 보고 그녀의 가족들은 처음엔 아주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펑이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그녀들이 불당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리펑이의 가족은 딸의 실종이 리진 씨와 관련이 있을 거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리펑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리펑이의 어머니는 아주 후회하며 가족들은 리펑이가 린진 씨와 관계를 끊었으면 했는데 상대방이 마술하여 일가족에게 저주할까봐 두려워 그들은 오히려 리펑이와 거리를 두기로 하고 리진 씨의 악행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리펑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녀의 전화와 문자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그녀의 어머니는 리진 씨가 화를 내 보복할까봐 걱정됐으며 한편 리펑이의 아버지가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 심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의 거절로 리펑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2009년 10월 11일 밤 양인린과 전남편은 아들을 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전남편이어서 리진 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을 마친 양인란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당시 리진 씨와 리펑이는 KTV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야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양인란의 전 남편은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게 불만해서인지 리진 씨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리펑이는 큰아들이 빼앗겨 양인란에 대해 불만이 많아 양인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 보고 나쁜 여자라고 하며 리 씨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리펑이의 전화를 받은 양인란은 화나게 되어 바로 리펑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더욱 격렬한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리펑이는 양인란이 본처가 아니라고 하자 양인란은 그녀를 비웃으며 리진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리펑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리진 씨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며 리펑이가 리진 씨의 9번째 애인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리펑이는 충격에 받게 되어 바로 리진 씨에게 그게 사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리진 씨는 리펑이의 잠자리 실력이 형편없어 그녀와 밤을 보내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양인란은 상대방이 비난받는 걸 보고 매우 기뻐하며 또 리진 씨에게는 초능력이 없으며 모든 게 돈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리펑이는 자신이 1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지 그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그냥 리진 씨가 갖고는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진실을 믿기 힘든 리펑이는 마지막에 희망을 품고 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결국 리진 씨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13일 리펑이는 가외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슈퍼마켓에 가 쑥과 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던 중 갑자기 그녀는 컨디션이 안 좋아 과외를 중단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리진 씨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마음속으로 아무도 날 관심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난 왜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22시가 넘도록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자는 걸 방해할까봐 의사가 처방한 약을 건네 그녀는 알약을 반으로 나누어 오렌지 주스에 섞어 아이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두 자녀를 잠들게 한 후에도 리진 씨는 여전히 그녀에게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앞으로는 아무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으며 리진 씨의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리펑이는 향을 피워 리진 씨에게 전화하며 그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음뿐만 듣게 되었는데요. 점차 리펑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며 그녀는 약을 계속 먹으며 방에 숯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0시쯤 소방관들이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리펑이의 집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서둘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펑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소방관에게 자신이 향을 피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걱정되어 집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펑이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다며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은 선의의 허위 신고로 처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걸 보고 리펑이는 약을 2알을 더 복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오후 13시가 돼서 깨어난 리펑이는 두 아이가 의식을 잃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대신 리진 씨에게 전화하여 그가 법사를 했으면 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리진 씨에게 전화하여 음성 녹음으로 만약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수익자는 리진 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리진 씨는 여전히 그녀를 찾지 않았는데요. 리펑이는 할 수 없이 량이란에게 전화를 하여 두 아이가 반응이 없다며
자신이 그들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량이라는 리펑이가 농담하고 있다며 그녀에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라고 답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절망에 빠져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싶어 숯불을 다시 태운 후 또 약을 먹어 세상 떠나기를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리펑이는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또 숯불을 태웠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후 15시쯤 그녀는 다시 깨어나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사람을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숨진 지 오래되었는데요. 의사들은 리펑이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복용하여 호흡이 느려져 일산화탄소 섭취량이 두 아이보다 훨씬 적어 살아남았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숨지게 한 리펑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리진 씨는 이번 사건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사건은 2010년 11월에 공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건 리펑이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같이 숨지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리펑이가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아무 일 없듯이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의 충격에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든 걸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녀들을 아무 고통 없이 이 악한 세상을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리펑이의 학원 학생들의 부모들도 그녀를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펑이가 마음씨가 착하고 또 친절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줬고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가난한 아이가 있다면 차별하지 않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배심원이 그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했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다 검찰은 그녀가 통화 내용에 보험금 수익자를 언급한 거로 봐 리펑이가 리진 씨를 잡기 위해 숯불을 태워 협박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후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리펑이는 단호히 부인했으며 리진 씨와는 단지 양기를 건네는 관계라고 말하며 본인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울컥하며 두 자녀를 해친 거에 대해 아주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리진 씨는 리펑이와 사찰에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하며 그냥 리펑이를 고급 호텔에 데려가 18,000 홍콩달러 하나로 약 305만 원이 되는 돈을 써 5일간 같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량이라니 9번째 연인도 안 된다고 리펑이를 자극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리진 씨는 질문을 회피하며 그냥 수년간 당뇨병으로 인해 남성 능력이 부족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의 다른 질문에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후의 인터뷰에서 두 자녀를 잃게 돼 안타깝다고 하며 추후 시간 날 때 리펑이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재판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두 자녀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리펑이는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주 슬퍼하며 또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점차 생활에 희망을 두게 되었는데요. 구금되는 동안 리펑이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툰먼 구의원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 자신이 아이들을 해친 게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며 형량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하며 감옥에서 일찍 석방되어 툰문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펑의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주야오와 의원도 그녀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느껴져 그녀의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5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마침내 만장일치로 리펑이에 대한 2건의 계획적 상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고 또 2건의 과실로 사람을 해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사는 10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리펑이가 적극적으로 유죄 인정을 하여 최종 유기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듬해 리펑이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 2011년 9월 2차 판결에서 판사는 그녀의 형량을 4년으로 줄였습니다. 리펑이의 어머니와 가족은 사고 후 매우 안타까워하며 매주 감옥으로 가
그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리펑이는 감옥에서 석방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녀의 삶이 점점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올해 71세가 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그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예정을 생각하여 또 리펑이의 어머니처럼 그의 주문이 두려워서인지 어쨌든 리진 씨는 고소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알 수 있는 건 그가 말년에 중병을 앓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을 돌이켜보면 리펑이의 가족은 딸이 유학을 요구했을 때 사실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리펑이의 비행기표를 직접 구입하든가 아니면 그녀와 함께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도 그녀가 10여 년 동안 불행해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기꾼의 수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자신을 보호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남자는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며 악몽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똑같은 악몽은 19년 동안 반복되어 남자는 이유를 알기 위해 꿈속의 장면을 그려 꿈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자 19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동안 남자를 괴롭힌 그 악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악몽에 숨겨진 진실은 또 무슨 의미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쉬양이고 7살 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저녁에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꿈이 그냥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지 헷갈려 있습니다. 쉬양은 7살 때 연필로 꿈속에 흩어진 기억을 종이에 그렸습니다. 악몽은 항상 어둡고 습한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작은 방에는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또 이상한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앞머리가 까졌는데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쉬양은 그림 속에서 2 남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들이 꿈속에서 한 여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중 머리를 뒤로 한 남자는 심지어 날카로운 무기로 여자를 찔렀습니다. 매번 쉬양이 여기까지 꿈꾸게 되면 온몸이 불편해지고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2명의 어린 소년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동곡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바로 쉬양이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구타당한 여자가 바로 본인의 생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과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동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방 밖으로 끌려나가더니 문 밖에서 비명이 울리게 되었는데 어린 쉬양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꿈속 방 안의 창문은 어린아이가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밟고 창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동생은 형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냥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쉬양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며 내가 먼저 나갈게.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하고 내가 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한 후 쉬양은 창밖으로 기어나와 마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쉬양은 집 앞마당에서 가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켜 그들은 쉬양을 다시 묶은 후 방 안으로 데려가 구타하며 아이에게 말 좀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쉬양은 꿈속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쉬양의 이 꿈은 19년 동안 반복되었지만 그는 현재의 부모에게 꿈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는 인신매매로 부모의 집으로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는 쉬씨가 아니라 자우융융, 일명 아용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아용은 이미 본인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살 때 남동생과 같이 어머니를 따라 시골 시장에서 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웅장한 남자가 그들의 길을 막아 아용의 어머니를 억제했으며 아용과 동생도 붙잡아 그들을 어두운 오두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꿈속에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아용의 기억에도 그때부터 공백이 생겼는데 그냥 한 낯선 부부가
그를 지금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떠오르는 기억과 악몽을 통해 아용은 자신이 인신매매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깨닫게 된 아용은 그때로부터 새로운 집에서 탈출하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쉬 가족은 아용에게 몹시 나쁘게 대했는데요. 집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은 전부 그에게 시키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기만 하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용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용은 나이가 어리지만 참을성이 많았는데요. 그는 노트에 본인의 납치당할 때의 장면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또 자신의 학생증에 있는 어릴 적 사진을 보관하여 주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용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그의 양부모는 그가 그만큼 배우면 됐다고 생각하여 13세의 아용을 베이징으로 보내 옥을 조각하는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아용은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양부모에게 달마다 고정된 생활비를 보냈는데 나머지의 돈은 생계를 유지하고도 좀 남게 되어 그때부터 진짜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용은 인터넷에 19년 전 주변에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아용은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자들은 그가 꿈속의 내용 때문에 가족을 찾겠다는 말에 믿기 어려웠는데 아용은 본인의 꿈이 현실이라고 주장하여 자원봉사자들은 결국 아용을 도와 그의 가족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용의 꿈이 유일한 단서인데 이는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용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였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아용이 꿈속의 장면을 종이에 그릴 수 있다면 그가 기억하는 모든 걸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용은 기억 속의 고향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의 집은 평범한 벽돌집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고 문 앞에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새해와 축제가 있을 때마다 마을에는 용등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용이 기억하는 용등춤과 놀이배 등의 풍습은 중국 각 지역에 전부 있어 유용한 단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림 속 집 옆에 있는 아주 높은 대나무 숲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중국 북부에는 대나무 숲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용의 가족이 아마도 남쪽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중국이 워낙 커서 조사를 시작하려면 계속하여 범위를 좁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용은 또 한 번의 우연으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날 아용과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식탁 위에 황량펀이라는 반찬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량펀은 어묵 같은 반찬인데 사실 보기 드문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한 입 먹은 아용은 갑자기 어렸을 때 황량펀을 먹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황량펀은 중국 쓰촨성과 충칭시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라 아용이 사람을 찾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용은 자신이 쓰촨성 혹은 충칭 출신인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게 되자 무의식적으로 고향 이름이 비고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마침내 비고향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용의 기억 속에 고향과 매우 유사하여 모두 드디어 아용의 고향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9년 전 그곳에 실종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 집 한 집의 주민들을 찾아가 주위에 19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아용은 한 어르신으로부터 이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19년 전에 카이장현 용신진의 한 가정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오 씨의 가족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의 말에 흥분해하며 바로 현지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 연락받은 경찰은 아용의 사건을 중요시하며 파일을 꺼내 확인한 결과 자오다이프라는 남성이 18년 전에 아내와 두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의 이름은 자오융융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자오융관이었습니다. 아용은 매우 기뻐하며 바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오다이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자오다이프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에게 10년 넘게 실종한 큰아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하자 자오다이프는 우선 경찰이 왜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오다이프와 아용이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상대방을 한눈에 알게 되어 바로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드디어 19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용과 그의 생부는 함께 앉아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용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다 아버지는 매우 놀라하며 엄마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우다이프는 아내와 아들들이 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게 되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용의 꿈속 장면이 사실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19년 전에 이미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용 부자는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며 아용이 그린 그림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런 증거물이 없었지만 경찰은 무시하지 않고 바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용을 매매한 유기범을 찾게 되었는데요. 유기범은 아용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아용의 남동생이 누구에게 팔렸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용의 남동생은 우청파로 바뀌었는데 두 형제는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심지어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도 지난 19년 동안 형과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낯익어 보이던 여자가 나쁜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인데 그냥 동생 조우윤관의 입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동생의 말에 아용은 더욱 당황해졌습니다. 곧 경찰은 주모 부지첸을 체포하였습니다. 부지첸이 바로 앞머리가 까진 남자였는데 아용의 악몽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용과 가족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9년 전에 이미 참변을 당하여 부지첸의 뒷마당에 묻혀 있었습니다. 인신매범이 검거되어 세상 떠난 지 오래된 어머니가 발견되었고 그의 동생 자오윤관도 다시 만나게 되어 사건은 마침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용은 드디어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부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시 만나게 되어 그들은 아주 기뻐했지만 너무 오래 헤어져 살아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아주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좋은 직장을 다니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수년 동안 찾다가 결국 재혼하여 또 2명의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용의 옥조각 가게는 광둥성에 있고 그만이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 찾는 데 쓰게 되어 36세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동생을 찾았지만 여전히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용은 본인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대량의 시간과 재력으로 가족을 찾는 거에 동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